먼저 지난 재판부 성명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성명사항의 요지는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성명이었습니다. 증인신문 조서에 의하면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봤다는 것인데, 의견서의 주장은 경제와 민생 관련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하여 정족수를 충족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두 진술은 상충관계가 아니라 두 진술이 양립 가능한 병립관계입니다. 화상기에 2026년 3월 23일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띄웠습니다. 증제 16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42면과 43면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국무위원을 부르는데 가급적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전화하는 대상자는 전부 경제 관련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2차 소집의 대상을 열거합니다. 경제, 중소벤처, 산업자원, 국토교통, 농림축산, 보건복지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에게 전화하고 이분들이 못 온다고 하면 또 확장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1차로 국방, 안보, 외교, 통일, 법무, 치안에 관련된 계엄 필수 국무위원을 불러 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2차로 소집 연락을 했는데, 그 기준은 첫째, 연락이 다 가급적 신속하게 대통령실에 올 수 있는 국무위원. 둘째, 그 대상은 민생경제와 관련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2차 소집에 있어서 기준과 대상에 대한 것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병립 가능한 진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차로 국무위원을 순차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026년 3월 23일 증인신문에서 1차 핵심 국무위원들과 심의가 끝날 무렵에 추가 통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증제 16호증 31면과 32면을 제시합니다. 소집 통지는 먼저 해도 됐던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요 핵심 필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시잖아요. 그 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장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엄하지 말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 필요 없었잖아요. 2차 소집을 할 필요가 없고 국무회의 자체가 개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중간에 하는 건 안 맞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님의 결심이 어느 정도 선 상태에서 해야죠. 그래서 토의가 마무리될 때쯤 소집 통지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부분이 2차 소집 통지 대상자에게 연락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제 관련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가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2차 소집 통지의 기준인 소집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1차, 2차 순차 소집 사실을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은 국가 긴급권이라는 특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될 수밖에 없고, 군이 출동하는 계엄의 성격상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즉,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비상계엄의 핵심 필수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어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 심의 역시 보안을 위해서 긴급한 소집이 됩니다. 심의 결과 대통령이 핵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국무회의는 개최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차 소집 자체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의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이 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소집 연락은 1차 소집과 그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결심이 서는 순간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핵심 국무위원들과 먼저 심의를 하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충족을 위해 2차 국무위원을 소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2차로 소집 연락을 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순차 소집은 12월 3일 당일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12월 1일에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에게 비상계엄 준비를 지시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증제 16호증 2면과 3면을 제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1일 국무회의의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계엄과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그 논의가 끝날 때쯤 추가적인 국무위원을 소집해 정족수가 충족되면 바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사전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한 한덕수 총리가 자신이 제안해서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 착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사전인식과 계획에 따라서 1차 심의가 20시 27분부터 시작되었고 1차 심의가 끝나 대접견실로 퇴실한 때가 21시 09분경입니다. 최초 박성재 장관이 입실했을 때부터 약 42분간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2차 소집을 지시해서 21시 14분부터 21시 44분까지 순차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고압 1219, 2026년 노 253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김정한 수행실장이 한덕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목격한 것은 21시 30분경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2차 소집 연락을 돌린 21시 14분 이후입니다. 따라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제안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덕수의 진술 이외에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 역시 21시 30분경에 한덕수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국무회의를 이야기했다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후에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고 설득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국무회의라는 말은 안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시 집무실에 있을 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나요? 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집무실에서 회의장으로 나와 있다가 그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대접견실로 돌아오고 나서 다른 장관들을 더 불러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무회의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회의실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며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국무위원들은 한덕수의 진술에 터잡은 특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점을 모두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항소는 상상과 소설의 기초에 제기된 것으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확정, 즉 어떠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 주장 자체로 확증이 아닌 상상과 소설로 기소된 억지 기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 의견서를 제시하고 특검 의견서의 페이지별로 어떻게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자 항소심 특검 의견서 17페이지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페이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19페이지 목격 가능성이 낮습니다. 32페이지 입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페이지는 조태열의 진술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6페이지는 김영호의 진술에 대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37페이지에서는
역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면서 49페이지에서 이상민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의견서는 온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추측에 기반한 불확실한 상상이 과연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질 정도의 확실성을 가진 증명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뭐로 봐도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의견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어느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결코 선고할 수는 없으며 확실성에 가까운 증명이 없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설과 상상, 가능성으로 점철된 특검의 항소는 응당 기각되어야 하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